1919년에 3.1운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3.1운동이 서울에서만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전국에서 다 했어요. 그랬는데 광명시는 언제 했을까요? 3월 1일 날 서울에서 시작을 했어요. 3월 12일 날 서울에 있는 학교를 휴교령을 내려요. 학교 학생들이 매일 그 만세운동에 나오니까 너네들 학교 오지 말아라. 학생들을 모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3월 10일 날 휴교령을 내려서 우리 광명시에서 사시는 두 분이 그때 당시에 배재고등학교에 다녔어요. 배재고등학교는 선교사들이 세운 신식학교예요. 옛날 학교는 서당이라고 그러면서 하늘 천 따지 가무련 누루황 이러고 서당에서 글을 배웠는데 그 신식학교에서는 칠판에다가 글씨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신식학교였었어요. 거기에 최호천, 윤희병이라는 두 분이 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나이가 21살, 20살. 그때 3.1 운동이 일어나요. 3.1 운동이 일어나서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오니까 그때는 버스나 기차나 전철이나 타고 학교를 못 다니니까 학교 근처에서 하숙이라고 그러는 거가 있었어요. 먹고 자고 하는 우리 집은 아니지만 그런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휴교령이 내려니까 고향 집으로 왔어요. 여기가 광명시 노원사 소화동에. 그분들 두 분이 3월 27일 날 서면 초등학교 아시죠? 그리고 기아자동차 내려가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하고 만세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3월 28일 날 이정석이라고 그러는 지사님이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요. 그때 당시에 그 일본 주재소, 지금은 파출소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경찰도 있고 헌병들도 있었어요. 그 주재소가 어디 있었느냐면 온신초등학교 혹시 알아요? 어디 있는지 애기능 넘어가서 그 사거리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온신초등학교에 그 주재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정석이라는 그 독립 애국지사님이 거기를 잡혀가셔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거기로 잡혀갔다. 동네에서 이제 최호천과 윤희병이라고 그러는 두 애국지사분을 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배재고등학교 다녔던 두 학생들이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 정석을 찾으러 가자. 구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저녁 때 사람들이 한 200명이 모여요. 보건소 쪽으로 해서 애기능을 갔는지 구름산을 넘어서 애기능 있는 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온신초등학교 주재소에 가서 이정석이를 내놓으라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데모를 하기 하니까 그 순사들이 일본 경찰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불도 끄고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었을 때 우리 화난 그 주민들이 게시판도 때려 부시고 유리창도 깨고 그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이 사람이 나와서 그때 얘기를 해요. 파출소에서 더 높은 데가 경찰서잖아요. 그 경찰서로 이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 밤이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가서 얘기를 해서 석방시키도록 하겠다 라고 하고서 해설을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 일본 순사 보호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일본 순사들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찾으러 동네를 샅샅이 뒤졌는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복수를 못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파출소를 때려 부시고 너희들 그 이정석 지사장님을 내놓지 않으면은 때려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겁이 났었잖아요. 그거가 공갈죄래요. 그래서 7분이 잡혀 또 가요. 그래서 4년 동안 그 감옥살이도 하고 또 벌금도 내고 1년 반 동안 그 감옥살이도 하고 그래서 7분이 지금은 독립유공자 훈장을 받으셨어요. 물론 지금은 다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광명시에서는 그런 그 독립운동한 분이 계셨고요. 아까 동학 얘기했잖아요. 광명시에서도 동학운동이 있었어요. 그 성우경이라고 그러시는 분인데 일직동에 사실은 거기에 성우경이라고 그러시는 그 접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로 같으면 목사 또는 장로 그 정도의 위치에 계신 성우경이라고 그러는 분이 계셨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시흥군이었었거든요. 시흥군 서면 시흥군 군수가 착취 그 농민들한테 착취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철길이 있잖아요. 기차 다니는 길 있잖아요. KTX 길라는 거. 시흥 저쪽으로. 그 철도를 놓는데 사람들을 끌어다가 돈도 안 주고 일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화가 나서 시흥 군수를 때려서 죽여요. 그래서 잡혀가요. 성우경이라는 분이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그 고종 황제가 사형 선고는 너무하니 무기로 해달라고 그래서 무기징역을 했고 곤장 100대를 맞아요. 곤장 100대면 얼마만큼 아플까요? 곤장이라는 거 알죠? 예, 엎드렸을 때 엉덩이를 이런 넓적한 그 나무로 때리는 거예요. 그걸 100대를 맞으면은요, 살이 다 터져 나와요. 피는 말도 없이 튀고요. 그것을 맞고 산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독이 얼마나 센지 그걸 장독이라고 그래. 그 이렇게 때리는 걸 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때리는 것에 독이 들었다고 그래서 장독에는 장사 없다. 산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이제 장독을 맞고 성우경님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여러분들 애기능 가보셨어요? 애기능이 왜 애기능일까요? 애기능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묻혀 있을까요? 에? 크게. 맞아. 맞아. 박수. 민예빈 강씨라고 그러는 분이 계셨는데, 그 소현세자라고 그러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 왕자의 부인이었어요. 부인이었는데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임금이 항복을 해요. 그러면서 갈 때 그 볼모라고 있어요. 네가 나한테 덤비면 네 자식을 내가 죽일 거야. 그래서 자식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소현세자 빈, 명예원 강씨, 강빈이라고 그러는 며느리하고 또 그 밑에 아들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청나라로 가요. 청나라 수도인 심양이라고 그러는 데로 데려가서 그 심양관이라고 그러는 집에서 살게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만 데려간 게 아니라 한국 백성들도 많이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어요. 근데 그 앞에 노예시장이 있었어요.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 네가 살래? 그래, 얼마 줄 거야? 그래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 노예시장에서 강빈이 애기능에 지금 누워 계신 그분이 이제 무역을 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인삼이라든가 호랑이 그 가죽이라든가 한지 뭐 이런 것들을 중국에다 팔고 거기서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아까 노예상이라고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이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을 다 사서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벌모로 잡아간 사람들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밥을 해주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땅으로 줘요. 중국은 땅은 많으니까 땅을 이만큼 주고 여기서 너네들이 농사 져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강빈 그 노예를 사다가 여기서 우리 그 같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자.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됐어요. 농사를 잘 지고. 그래서 쌀이 남고 곡식이 남으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또 노예를 사고, 먼저 노예로 왔던 사람은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또 농사를 지어서 이익이 나면 또 노예를 사서 일을 다음 사람은 또 고향으로 보내고, 그래서 고향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신사임당 알죠? 신사임당은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시도 잘 쓰고 아주 현모양처예요. 아들도 잘 키우고 했었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강빈은 어려운 사람,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더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위대하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 강빈의 산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자랑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풍을 가든 그 산책을 가든 강빈 그 묘소에 가면 그런 강빈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알죠? 이순신 장군이 뭘 잘못했다고 왕이 불러들여서 그 관직도 뺏고 감옥에다 넣었잖아요. 그때 감옥에 있는 이순신 장군을 내보내자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벌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임금한테 그 탄원을 한 사람이 오리 이원익 대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자주 가볼 수 있죠? 이원익 대감 박물관에도 가보고 그 살던 집도 가보잖아요. 너무 청렴하게 살았는데 그 하루는 임금님이 이원익 대감이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 서아리에 나와서 사는데 어떻게 사나 보고 와라 그러고 임금이 신하한테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와서 보니까 아주 어렵게 살거든요. 영의정을 3번씩이나 하신 분이 아주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가서 임금님한테 그랬대요. 그 오리 이원익 대감이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가서 집을 하나 지어주어라. 광감당 그거를 임금님이 지어주셨대요. 거기서 노후를 살으라고. 그래서 그런 우리 훌륭한 그 정승도 우리 광명시에 있고요. 그 기영도 문학관 있죠. 가본 사람? 둘, 셋, 넷, 다섯. 예, 기영도라고 그러는 시인이 나는 별 유명한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름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기씨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시인으로서는 훌륭한 분이래요. 그 여러분들이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살며시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하는 서울시 알죠? 그런 건 정형시잖아요. 이렇게 틀에 맞춰서 7자, 4자 뭐 이렇게 그런 정형시, 서정시인데 기영도 시인은 산문시라고 그러는 시 장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기 쓰는 것처럼 시를 써요.
여러분의 일격고 같아요. 아침에 밥을 먹었다, 하늘이 파랐는데 파랑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쌌다, 뭐 이렇게. 그 시가 그 산문처럼 이렇게 된 시를 처음 썼대요. 그래서 시 문난에서는 기영도 시인이 알아주는 그런 훌륭한 시인이에요. 그 시인이 소아리에서 살면서 우리 안양천의 변하는 모습, 또 불어공단에 공단이 들어와서 거기서 여공들이 일하는 모습, 이런 거를 시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 기영도 시집이 있다면 그것도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를 쓰는 사람, 시를 읽는 사람은 범죄사가 안 생긴대요. 범죄다 되고 나쁜 사람들은 시를 쓰거나 시를 읽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시를 쓰거나 시를 읽거나 시를 감상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인이 되지 않더라도 시를 읽고 시를 감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질문지 저한테 좀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광복회에서는 요즘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나요? 광복회가 어떤 모임인지 모르시죠? 광복회는 일본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자손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광복회 회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광복회 회원이고요. 광복회가 주로 하는 거는 제일 먼저 독립정신 함양이라고 해요. 우리가 독립한다면 자주 해야 되잖아요. 남의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독립정신이에요.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가 꼭 옳은 걸까요?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자기 반성을 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실천하는 거가 독립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키거나 중국에서 시키거나 일본에서 시키거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는 거가 독립이에요. 그래서 독립정신 함양하는 거를 하는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요, 가난하게 살아요. 왜 그러냐면 선조들은 재산 같은 거 탐하지 않고 독립운동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요. 또 그 독립운동한 사람 자손들은 그 일본 시대 때 그 사람들을 멀리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면 순사들이 잡아갈 수도 있으니까 독립운동한 사람의 후손들하고는 멀리 했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공부도 못했고 가난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번 못 살게 되면 잘 살게 되려면 3대가 걸려야 된대요. 근데 지금 2세대, 3세대까지는 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잘 살겠죠? 지금 현재까지는 어렵게들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힘들지 않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큰 일을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답이 됐나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긴데요. 이제 3.1절 날 이제 회장님께서 서대문 형문소 앞에 있는 독립관에서 순국 선열의 위패가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빌려 쓰는 공간이라며 일본의 경우 이런 분들을 더 챙기고 기르기 위해 야스쿠니 신사를 지었는데 반면에 저희는 모셔진 공간이 너무 자꾸 초라하다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명 광복회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순국선열에 대해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잘 표현하고 후대에게 그들의 희생 정신을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라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11월 17일이 아까 얘기했던 을사늑약,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은 날이 11월 17일이에요. 을사늑약을 맞고 나서 우리 선열들이 자결을 많이 했어요. 나라를 빼앗겼다.
이제 살 의미가 없다 그래갖고 선열들이 자결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는 뜻으로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순국선열의 날 얘기 못 들어봤죠? 태극기도 달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아직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나라가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아까 누가 질문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 남아 있었나요? 바로 갔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은 바로 갔지만 일본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한국 관료로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일본에 협조해서 부자로 살던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친일 행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라고 그러는 데서 친일 인명사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그 친일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국선열을 기리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임시정부에서 순국선열 날을 정해서 그 위패를 모시고 했고요. 지금 서대문 형무소 한쪽 편에 그 순국선열 위패를 모신 데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종교로서 그 위패를 신사에 갖다 놓은 거고요. 우리는 존경하는 의미에서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이 이름을 존경하는 이름으로 거기다 모셔져 있고요. 그거는 국가가 가지고 있던, 개인이 가지고 있던 크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순국선열에 대해서 고마움을,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멋진 옷을 입은 거, 이거 다 우리 그 선조들의 나라를 찾기 위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순국선열을 기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가끔 하늘을 이렇게 봤다가 저 하늘 위에 어디선가는 우리 선열들이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내려다 보시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매일 와서 뭐 절하고 그런 거 안 바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노는 것도 열심히 놀고, 또 게임할 때도 열심히 게임도 하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할 때 우리 선열들이 내려다 보시면서 흐뭇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답이 됐나요? 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는 어떤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셨나요? 그거는요, 제가 다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그 유명하신 분들, 아까 얘기했던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도 다 거기 그 한영훈이라고 그러는 스님 있었잖아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하는 시를 쓰신 한영훈 그 스님도 있고 하는 분들이 몇 천 명이 거기 서대문 형무소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7월 20일 날 거기 가서 그분들의 사진을 다 볼 수 있어요. 벽면 이거보다 더 넓게 크게 해놓은 데다가 요만한 사진들을 쫙 붙여놨어요. 도배한 것처럼. 그래서 거기 가면 마음이 숙연해지는데, 저도 어떤 분들이 다 거기 계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유관순 누나 있던 그 감옥은 그대로 있어요. 16살 유관순의 옥중에서도 만세를 불렀던 그런 감옥이 지금도 있으니까 그때 꼭 가서 보세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이름이 알려진 국립운동가 외에도 독립운동을 하다 붙잡힌 일반 서민들도 재판의 형식이라도 갖춘 후 형벌을 받았을까요? 네, 그럼요. 조금 저기 한 얘기인데,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얘기인데,
할아버지의 어머니는 공장 여공이셨어요. 그 옷감 짜는 공장에 여자 공원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여자 공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그 여자 공원들하고 파업도 하고 만세도 부르고 그래서 감옥도 가시고 그러셨어요. 내가 어머니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인력거꾼 아세요? 인력거가 뭐냐면 오토바이 뒤에다가 뭐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것처럼 자전거처럼 사람이 끌고 다니는 거 있어요. 가마처럼 생겼는데 바퀴가 달려 있어 가지고 사람이 끌고 가요. 그런 인력거꾼. 또 신문 배달. 지금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는 아침 저녁 신문이 나왔거든요. 내가 신문을 본다 그러면 신문 배달들이 집집마다 신문을 한 장씩 갖다 줘요. 신문 배달. 또 그 사성인이라고 그래갖고 심부름꾼들이 있었어요. 이쪽 서화동 사무소에서 광명시청으로 서류를 보내려고 그러면 지금 전화나 팩스로 보내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글씨를 써서 갖다 줘야 돼요. 그렇게 갖다 주고 가져오고 하는 사성인이라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누가 또 했는지 알아요? 기생들도 했어요. 기생들이 뭐냐면 남자들 술 먹는 데서 노래도 부르고 장구도 치고 춤도 추고 그러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천한 계급의 아주 하류 계급의 신분을 가진 그 기생들도 독립운동하고 만세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감옥에 가고 다 잡혀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층민이나 상층민이나 양반이나 쌍놈이나 하층민이나 그 고관 대장이나 다 같이 대한 독립을 외쳤던 거는 맞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똘똘 뭉칠 수 있는 국민이에요. 또 뭐? 네. 그런 일반 서민들도 안중근 의사처럼 재판의 형식을 받고 형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렇죠. 많죠. 네. 그 형벌 중에는 감옥에 가는 형벌도 있고 돈을 내는 형벌도 있고 매 맞는 형벌이 있어요. 아까 그 곤장을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회원 중에 계신 분이 충청남도 청양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시골 산골짜기인데 거기에서 만세운동을 하시다가 잡혀가가지고 곤장을 90대를 맞았대요. 그래서 걸어서 집에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앰뷸런스 이런 게 없으니까 달구지를 끌고 가서 달구지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집으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그 산골짜기에 나무꾼 산도라지나 캐고 뭐 이랬던 분들도 다 만세운동을 했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았어요. 됐나요? 또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겨났다고 들었는데 임시정부가 광복에 대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많이 했어요. 1919년 3월 1일 날 파고다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 달 4월 11일 날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생겨요. 그 임시정부의 초대 주석이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주석이었고 초대 대통령을 했어요. 거기서 임시정부가 해방될 때까지 1919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임시정부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 임시정부가 외국에 대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요. 제일 먼저 했던 거가 중국하고의 관계, 상하이가 중국 땅에 있으니까 중국하고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죠. 그때 의열단을 조직을 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의열단이라고 그랬는데 윤봉길 의사가 의열단에 들어가갖고 1932년 해방되기 13년 전에 홍구공원이라 그런 상해 공원에서 소와 천왕, 일본의 왕의 생일 축하하는 축하
기념식이 있었어요. 일본의 군인들, 장성들이 거기 와서 그 행사를 하는데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속에다가 폭탄을 하나 숨기고 또 물통에다가 폭탄을 하나 숨기고 두 개를 가지고 그 행사장에 들어가서 무대 위에 별자리 군인들이 쭉 앉아 있는데 폭탄을 던져요. 거기서 별자리 별 4개짜리가 죽어요. 그 사람이 시라카와 요시나리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일본군으로서는 높은 극동군 사령관이었고 대장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요. 그때 당시에 대만의 총통 장개석이라고는 분이 계셨어요. 중국에는 당이 2개가 있어요.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근데 이분은 국민당의 당수였었어요. 그때 중국군 200만 명이 있었어요. 200만 명. 근데 그 200만 명이 하지 못하는 일을 24살 먹은 조선의 청년 하나가 중국군 200만 명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다. 그래가지고 크게 감동을 해요. 그래서 한국 임시정부에다가 군자금도 빌려주고 또 한국 군인 젊은 사람들을 중국 그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훈련도 시켜주고 무기도 주고 막 그래서 독립운동을 같이 하는데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이집트의 수도죠. 카이로가. 그 카이로에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하고 영국 수상 처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개석 총통과 셋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할 때 한국을 독립시키자고 장개석이라는 분이 그 미국 대통령하고 처칠, 영국 수상 처칠에게 간곡히 얘기를 해요. 한국을 독립시켜줘야 된다. 그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루도 끊이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독립시켜줘야 돼. 3일 동안 졸라요. 3일 동안 회담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래 그러면 한국 독립시켜주자. 그렇게 결정이 나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할 수 있었던 그런 큰일 여러 가지 뭐 무수히 많지만 그런 것들이 아주 크게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큰 일을 해냈고요. 뭐 조금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얘기하려면 독립 광복군이라고 그러는 군대를 만들어요. 임시정부에서 군인들을. 그 광복군들이 이제 막 한국에 침투해가지고 한국에서 일본군하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수송기가 한국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 땅에 떨어뜨려주면 한국에서 그 광복군들이 일본군하고 싸우는 그런 계획을 다 세웠는데 막 실천을 하려고 그러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고 나중에 그거를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또 겪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가서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더 재미있게 더 깊이 얘기해 드릴게요. 또 아까 거기다가 질문한 거 이외에 또 뭐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의열단. 그때 당시에는 의열단들이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안중근 의사가 단지동맹. 안중근 의사 그 글씨에 보면은 손가락에 하나 없는 손도장이 찍혀 있죠. 이렇게. 그 단지동맹 같은 거기도 의열단이었었고요. 일본 왕이 어디 수탈 갖다 들어오는 데다가 폭탄을 던지는 이봉창 의사. 또 의열단이었었고요. 김원봉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마 듣기 힘들었던 이름인데 김원봉 이런 분들이 다 의열단 단원이었었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윤봉길 의사도 의열단 단원이었었고요. 그래서 의열단 단원들은 레지스탕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군인처럼 군복 입고 정식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요인들을 암살도 하고 그런 의열단들이 있었는데, 이완용이라고 들어봤죠? 나라 팔아먹은 사람. 이완용이가 이재명 의사라고 그러는 사람이 그 명동 성당에서 칼로 찔렀는데 죽이진 못했고요.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이완용이가 죽긴 죽었어요. 그래서 5파괴 7가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5가지를 파괴해도 되고 7가지를 죽여도 된다. 근데 요거 하나하나 설명은 내가 나중에 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5파괴 7가살이라고 한번 집에 가서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게 어딘지. 또 뭐 질문이 없으면 끝낼까요? 졸리고 힘든데 고생했어요. 듣느라고. 재미없는 얘기 듣느라고. 재미없었죠? 내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역사에 좀 더 관심 있고, 역사는 나를 있게 하는,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태어났고, 할아버지는 그 위에 할아버지한테서 태어나서 이렇게 나까지 왔구나. 이런 것도 집에서 알아보시고요. 어쨌든 역사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알려주신 회장님께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